안녕하세요. 저는 배폭션에서 단기 임대 강의를 하고 있는 방은배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이제 매니저님이 단기 임대는 하고 계시지만 공유 숙박업을 추가로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도 좀 저한테 물어봐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뭐 준비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요즘 제가 이제 유튜브의 영상을 찾아보는데 이 공유 숙박업이랑 단기 임대 두 가지를 아울러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영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베프TV를 이제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두 가지의 차이점 그리고 장점, 특히 공유 숙박업 같은 경우는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고민도 많으실 거고, 앞으로 이제 특히 에어비앤비에서 방을 삭제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거 지금 시작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매니저님, 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유 숙박업 요거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공유 숙박업은 뭘로 알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네. 같이 공유하는 네. 펜션? 펜션? 맞아요. 펜션도 공유 숙박업이에요. 와,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유 숙박업은 말 그대로 숙박을 공유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로 돈을 버는 거죠. 오, 그러면 이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유 숙박업은 보통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단기 임대업은요? 단기인데요. 이미 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쵸. 네, 임대를 단기에 해줘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공유 숙박업은 대부분 분들이 이제 에어비앤비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단기 임대업도 33M2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큰 플랫폼이니까. 이 두 가지에서 가장 헷갈릴 만한 거, 그리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표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에어비앤비는 일단 주택에서 해야 돼요. 이 주택에 내가 전입도 돼 있어야 되고 실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230제곱미터여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평으로 하면 70평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어비앤비를 실제로 하게 되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면을 저희가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도면을 보고 실제 그 건물에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실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 만약에 있게 되면 에어비앤비 허가가 안 나와요. 우리가 일단은 에어비앤비를 신청을 할 때는 총 5가지의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숙박업.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라스테이라든지 이런 호텔들 있잖아요. 그런 호텔들은 관광 숙박업입니다. 세 번째는 사실 요거는 조금 저희랑 크게 관련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한옥 체험업이거든요. 이 한옥 체험업은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딱 규격이 있어요. 그 규격에 맞는 집을 지어야만, 혹은 지어진 집을 내가 구매를 하거나 임대를 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거리가 동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농어촌 민박업. 농어촌 민박업은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방에 있는 펜션, 이런 게 다 농어촌 민박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를 이제 가장 저희가 많이 할 거예요. 외국인 관광 숙박업인데 줄여서 저희는 외도민이라고 하죠. 요 5가지의 카테고리로 이제 허가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 이제 외도민을 가장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입을 신고해야 된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이 임대인이랑 이웃세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요게 가장 우리가 에어비앤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일 거예요. 이제 이웃세대 동의라고 하면은 윗집, 아랫집, 좌우, 양옆집 이렇게를 받아야 돼요. 다가구에 했을 경우에는 그렇지만 매니저님, 아파트에서도 그러면 윗세대, 아랫세대, 좌우만 받으면 될까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받아야 되는데 아파트는 또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공동 현관을 공유하면 이웃 세대예요. 아파트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뭐냐면 인접 세대를 위아래 양옆이라고만 이제 고지하는 데도 있지만 50% 이상으로 규제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막 20층, 30층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50%를 받는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아파트에는 또 아파트 관리 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세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우리가 숙박업을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구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외도민을 할 경우에는 비상 대피도를 외국어로도 구비를 해놔야 됩니다. 뭐 소화기 이런 거 무조건 필수고, 뭐 화재 경보기, 일산화탄소 감지기 이런 것들 다 구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 단기 임대업. 그럼 단기 임대업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도 가능하세요. 사이즈 규제는 없고 위반 건축 뭐 물이나 이런 것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뭐 전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딱 한 가지, 임대인에게 전
임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단기 임대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즉 에어비앤비는 되게 굉장히 많은 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기 임대업은 딱 요거 하나 허들만 넘으면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대책, 뭐 이게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수는 아니에요. 사업자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 임대 같은 경우 이게 내 사업 소득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한계까지는 비과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이상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라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사업자를 내셔야 되는데 요 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자를 내는 게 아니고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내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자 상관없이 하나로 그냥 운영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공유 숙박업은 네. 원룸에서는 조금 네. 불가능할까요? 그렇죠. 왜요? 말 그대로 숙박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이 무조건 2개 이상이어야 돼. 실제적으로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방 하나, 그리고 남는 방을 꾸며서 에어비앤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룸에서는 불가합니다. 에어비앤비는 또 강력한 허들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30년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 승인일이 30년 미만이어야 돼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서울에 에어비앤비로 유명한 동네들 있죠? 30년 안 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허들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33M2나 에어비앤비에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33M2 이 어플 많이 이용하시죠? 네. 33M2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수요층이 존재하냐면 일단 내국인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숙박이 이루어져요. 이제 사람들이 최소 숙박이 일주일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씩이나 누가 여기 들어와서 살까?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어떤 분들이 대체적으로 오냐면 이사, 그리고 출장, 그리고 병원 이런 수요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노후 아파트들 있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이 기간 동안 그래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병원은 병원 인근에 일단 뭐 보호자라든지 아니면 내가 실제로 입원을 하기 이전에 대기를 하는 기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기간 동안 인근에서 숙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이 33M2를 하기 위해서 매물을 찾을 때도 이런 수요가 있을 만한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에어비앤비인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5가지로 허가증을 받으실 텐데 그 중에 이제 2가지를 가장 많이 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농어촌 민박업,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도민. 요 이제 2가지를 가장 많이 하실 텐데 농어촌 민박업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펜션입니다. 펜션으로 이제 허가를 받으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외도민은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해서 이제 외국인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2가지를 가장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자체에서 허가증을 받아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죠. 이제 허가증을 받아서 그걸로 사업자를 내시면 이제 외도민을 운영하실 수 있는 거예요. 허가증은 네. 발급하기 많이 어려울까요? 제가 아까 표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2가지를 받기는 꽤 어려워요. 33M2는 그냥 내 집을 플랫폼에 업로드하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에어비앤비는 요 조금 허들이 있어요. 이 허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법니다. 네. 어떻게 발급받는 거죠? 일단 지자체에 문의를 해야 돼요. 사실 농어촌 민박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그 집을 만약에 구매를 하거나 임대를 했을 때 일반 집으로 여기를 운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일반 집에는 보통 공사를 할 때 정화조, 이 정화조가 가장 큰 문제가 돼요. 보통 일반 집은 정화조를 낮은 톤수를 묻어 놓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 숙박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톤이 넘어야 돼요. 뭐 2톤짜리를 묻어 놨다고 쳐보죠.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8톤을 묻으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이거를 다시 파내고 10톤짜리를 묻어야 돼요. 와. 근데 이것도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민박업도 이 매물을 구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정화조입니다. 그러면 정화조의 톤수는 네.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자체에 전화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자체에 확인을 하고 물으셔야 돼요. 건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정화조 요거를 꼭 체크하시고 해당 지자체에 연락을 하시면 그분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뭐가 필요하고 어떤 서류를 이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외도민도 사실 마포구나 동대문구나 뭐 이런 데 보면 되게 많아요. 거기에서 이제 지자체에 문의하면 주소를 알려드리면 그분이 된다 안 된다 일단 아까 30년이라고 얘기했죠. 요거를 지자체에서 한번 검토를 해줘요. 이 주소를 보내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써야 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민박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어떠한 한국적인 것을 보여줄 건지를 사업계획서에 써야 돼요. 예를 들면 간단한 윷놀이를 준비를 한다던가 그런 거를 기획을 해서 내가 외국인들한테 그런 문화를 전달을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어가 돼야 됩니다. 예. 영어 못하면 네. 안 되나요? 내가 진짜 네이티브처럼 얘기를 하지 못하더라도 파파고로 대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데 사실 그것도 조금 강화를 한다고 해요 앞으로. 외국어 능력도 조금 앞으로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이제 에어비앤비에 이제 기재가 돼 있는 자료거든요. 앞으로 국내 에어비앤비에서 미신고 숙소는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미신고라는 게 뭐냐면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을 미제출한 숙소예요. 올해 10월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10월 이후에 신규 입점을 하는 에어비앤비 숙소는 영업신고증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업신고증을 제출을 하려면 사업자를 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외도민을 한다던가 이런 거를 하셔서 이제 그 정보를 기입을 해야 됩니다. 에어비앤비 들어가 보시면 이제 요거를 기입하는 란이 있어요. 다 내가 뭐 사진도 기입하고 뭐 정보도 다 쓴 후에 이제 마지막에 이 신고증 제출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어떠한 카테고리로 할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내면 되고 기존에 등록돼 있는 숙소는 어떻게 되냐? 일단은 1년의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25년 9월까지는 이 신고증을 이제 합법적으로 운영을 해라 앞으로. 일단은 그게 준비가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내년 10월부터는 이걸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전부 삭제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에 있는 80%? 뭐 70%? 이 정도의 숙소는 다 불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대부분의 숙소가 이제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되게 무섭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죠.